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김없이 오늘 좀 늦었습니다. 이것저것 좀 하다 보니까 오전 9시에 시작해야 되는데 10시가 좀 다 돼서 시작하네요. 9시 50분이네요. 죄송해요. 늦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아무래도 좀 더 좋은 거 자료를 좀 조사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점 양해 말씀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좀 네, 제가 어제 이걸 좀 읽고 있었어요. 그 강준만 교수가 쓴 한국 현대사 산책 1980년대 뭐 제 상권인데요. 어제 제가 이야기했던 노태우에 대한 이야기 좀 재밌는 거 없을까 이렇게 찾고 있었어요.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그걸 좀 찾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감사원과 관련된 내용을 좀 찾느라고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조금 더 그러니까 제가 좀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제가 아무래도 법학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자료들을 찾는데 그리고 좀 이해하는데 제가 좀 체득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10시가 되면 오늘 썰 풀도록 하겠습니다. 10시가 되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0시가 되면 좀 사람들이 모이면 그때 이야기를 좀 풀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프리카는 어떻게 돼 있나 좀 한번 볼까? 아프리카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또 한번 찾아봐야지. 아프리카 전체 또 내 방에도 좀 사람들 많이 왔으면 좋겠어. 시사 현장 보면은 팩트TV도 재방송이구나. 이 뉴스 가브로토테 칼레지 구사대 출동 제 사드 3지역 성주인 이호와 시사타파 그다음에 뭐 한당고기 시사방송 저 여기 있네요.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저 여기 있어요. 뭐 제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가브로토테 칼레지 구사대 출동 이거 뭐지? 아프리카에 사고 있으니까 굳이 제가 화면을 쓸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유튜브로 넘어가서 국민TV 방송 저희 아프리카에서 방송이 안 되기 때문에 국민TV 내용은 또 우리 제 조합은 아니지만 아직은 How long were you a slave of Rome? 5 years. 성주군청 대강당에 300여 명의 국민이 모였습니다. 전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투쟁위원회 사이의 비공개 면담 내용을 두고 투쟁위와 국민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첫 발언에서 제3부지가 거론됐습니다. 제3부지 추진위원으로 다시 구성해 주십시오. 사드 찬성 의견까지 나오자 간담회장이 소란스러워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사드도 우리 국민을 생각하고 우리 국민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발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드가 오면 우리 다 죽는다 하는데 사드가 오면 우리는 삽니다. 어쨌거나 사드가 분명하게 외쳐야 됩니다. 사드는 무용지물이고
한반도의 배치를 반대해야 된다. 전 국민적으로 여러분들을 지지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사드 철회 투쟁이 한 달 넘게 진행돼 왔고 여전히 사드 반대 여론이 지배적이지만 공개적으로 다른 목소리가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이는 한민구 장관이 전날 비공개 면담에서 제3부지에 관한 정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 장관은 성주 내 외곽 지역으로 사드 후보지로 옮길 수 있다는 제3부지설에 대해 주민 의견이 수렴되면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방부도 한 장관의 발언을 공식 입장으로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현장을 다녀왔지만 구체적인 검토는 이제 공식적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주시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줄곧 성주 성산포대가 최적지라던 정부. 스스로 입장을 뒤집은 것도 모자라 공을 주민들에게 넘겼습니다. 제3부지설이 주민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왔고 이날 간담회 분위기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투쟁이 역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들을 또 슬그럽게 풀어가는 방향을 투쟁에서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주민 갈등을 조장할 목적으로 제3부지를 공식화했다면 그 자체로 비난받을 문제입니다. 하지만 제3부지가 정말 대안이라고 판단하는 것 역시 위험합니다. 제주 해군기지를 제3부지, 강정에 건설하는 대가로 우리 사회가 10년째 치르고 있는 갈등과 희생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국민TV 뉴스 도혜민입니다. 이거 또 뭐지?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성주가 결정됐다는 발표 직후 해당 지역을 찾았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한 달 만에 다시 성주를 방문했습니다.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의 간담회장으로 이동한 한 장관은 지난 광복절 성주 군민들의 대규모 삭발식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저께 폭염 가운데 성곽숲에서 성주 군민 5천여 분이 모이셔서 한 목소리로 외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또 908분께서 삭발하신 모습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주 군민들의 입장에서 사드 배치를 이해하겠다던 한 장관. 하지만 결론은 사드 배치 지역 발표 당일과 똑같이 정부의 충정을 알아달란 말뿐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우시겠지만 이러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하는 절박한 마음만은 여러분께서 받아주시기를.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우리 군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장관의 인사말을 제외한 국방부의 설명과 투쟁위와 오고 간 질의응답 내용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는 군민들은 군청 밖에서 집회를 계속했습니다. 성주가 대한민국이고! 성주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이 성주다! 대한민국이 성주다! 1시간 반쯤 지났을 무렵 투쟁이 측 참석자가 간담회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한 투쟁위원 중 한 명이 제3부지를 거론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민구 장관은 제3부지가 지역 의견으로 이야기되면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냈습니다. 투쟁이 측은 제3부지 검토는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간담회가 진전 없이 진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이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이 투쟁이 입장과는 무관하다.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동안 국방부에서 계속 언론에 흘린 이야기 이런 거하고 똑같았고 36일째 이어지고 있는 촛불 집회에서 투쟁이 측은 간담회 내용을 주민들에게 간략하게 전달하면서 충분한 설명은 역시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PPT 자료를 이용해서 배치 지역 결정 과정을 설명하였고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 안전성을 기준으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투쟁이가 요구한 것은 법률적 효력이 있는
배치 후보지 평가표와 시뮬레이션 결과였는데 국방부에서 PPT 자료로 해명한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투쟁위에서 입장을 전했습니다. 반면 국방부 측은 오늘을 계기로 대화 채널이 열렸다며 다소 긍정으로 평가했습니다. 성주군하고 우리 국방부하고 이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제 각 관심 사항에 대해서 또 쟁점에 대해서 그 성주군에서 쟁점 이게 쟁점이다 하면은 그러한 쟁점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기회가 됐다. 채널이 됐다. 네. 앞으로 이 채널은 계속 될 거다. 그럼요. 성주 투쟁위는 내일 오후 설명회를 열고 한민구 장관과의 간담회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도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TV 뉴스 도혜민입니다. 자, 이거를 YTN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또 살펴볼게요.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금 1시간 반째 성주 주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찬을 시도지사들과 함께 했고 이 자리에는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잠룡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전국 대담하겠습니다.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 이동우 YTN 부국장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우선 시도지사 오찬에서는 뭐 특별한 얘기들 좀 재미있는 얘기들이 나왔나요? 아직까지 그 대통령의 모두 발언 중심으로만 일단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도지사들과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이 지방 관광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관광 사업이 잘 돼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제 창조 경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 지방 공무원들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이 노력 이런 것을 좀 요청했다고 합니다. 예.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지사도 다 참석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 중에요. 2명이 빠졌습니다. 김관영 경북지사는 아시다시피 이제 사드 관련해서 성주 지역에 지금 국방장관이 가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하고 악수하면서 뭔가 얘기를 한참 나누는데요? 예,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청년수당 얘기는 안 했겠죠? 청년수당 얘기를 아마 박원순 시장은 하고 싶어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적어도 청와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것 같고요. 박원순 시장이 아마 서울시에 가서 내가 오늘 대통령과 무슨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은 꽤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아마 서울시 출입 기자들이 그 관련돼서 이제 취재를 한 뒤에 방송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오늘 이제 17개 시도 단체장 중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김관영 경북지사하고 그리고 강원지사 최문순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해외 출장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뺀 15명의 시도 단체장들이 오늘 참석을 했고요. 한 1시간여에 걸쳐서 오찬 간담회를 했고 비교적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낙연 전남지사 모습이 나왔고요. 박원순 시장, 안희정 지사도 참석을 했고 어떻습니까? 야당의 시도지사들 입장에서는 청와대에서 점심 먹으면서 같이 얘기하자라고 부르면은 어떤 마음, 어떤 표정으로 가야 될까 좀 생각하고 하겠죠. 그러나 이제 단체장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맡고 있는 이제 지역 단체 행정 또 살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런 행정과 예산 구조상 중앙정부의 어떤 협력이라든가 지원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그 입장들을 설명하고 그런 소통의 자리들이 좀 더 자주 있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할 것 같아요. 여당 단체장들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기회들이 좀 더 자주 있길 바라는 그런 생각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 거군요. 오히려 더 야당 단체장들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을 만나서 어떤 자치단체의 어떤 민원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예산과 관련해서 이제 절박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대단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 요청을 하거나 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지방 정부에서는 어떤 예산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부의 어떤 건설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남경필 지사하고 대통령이 얘기를 나누는 모습인데요. 남경필 지사하고 원희룡 지사는 지난번 전당대회 때 비박계를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남원정이라고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이 세 명이 이제
전에 한나라당 때부터 그 소장 개혁파로 이제 유명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의기투합을 해서 비박계 그 단일 후보인 주호영 의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만 결국은 그 친박계 이정현 후보가 이제 대표로 당선이 됐죠. 네, 어떻습니까? 이 대표님은 원희룡, 남경필 이 두 사람의 차기 대선에서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단체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제 행보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새누리당의 현재 어떤 흐름 속에서 아마 충분히 그 대권 도전 의사를 좀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정현 대표가 당 대표가 취임하면서 이제 차기 대선 관리는 뭐 이 일종의 이제 오디션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유능한 어떤 후보를 발굴해내겠다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식이라면은 어떤 세대 교체의 기치를 내걸고 충분히 도전할 만한 어떤 그런 기회들을 엿보지 않겠나 싶은데요. 아마 거기에 대한 준비를 각자들 좀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도전장을 낼 것 같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남경필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상당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뭐 여러 그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있고, 그리고 뭐 캠프도 이제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그 제주지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그 대선, 내년 대선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일단 그렇게 의견을 피력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 정치라는 건 생물이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또 원희룡 지사가 또 뭐 여러 가지 또 잠재력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젊은 층에는 상당히 또 호소력이 있고, 뭐 아시다시피 뭐 82학번 그 서울대 그 수석 입학했던 그 전국 그 당시에 이제 학력고사였었는데 학력고사에서 전국 수석했던 그리고 이제 검사 출신이고 뭐 비교적 개혁적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아마 그 주변에서는 상당히 좀 권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뭐 직접 그 상황이 부닥치면 또 좀 뭐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안희정 지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번 대선에. 안희정 지사도 최근에 그 여러 발언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번 대선에 직접 도전할 의사를 강하게 굳혀가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드는데요. 뭐 얼마 전까지는 이제 거의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뭐 보안제나 대체제나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어떤 국가 경영에 대한 꿈과 어떤 뜻을 이렇게 키워가고 있다라는 어떤 표현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안희정 지사도 역시 충분히 이번에 그 야권의 어떤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당연히 이제 그 좀 워밍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오늘 그 관련해서 이제 김종인 현 대표가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 이대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는 문재인 전 대표다. 그래서 그 이대문으로 간다면 그 쉽지 않다.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는 이제 그런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다른 주자를 계속 그 어떻게 보면 좀 키워서 나름대로 어떤 경선 흥행을 해야만 더불어민주당 그 후보로서 나름대로 해서 경쟁력을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무난하게 만약에 대권 주자가 된다면 결국 무난하게 질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안희정 그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크호스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충청 그 민심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충청 민심에서 그 앞선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 그 대권을 잡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는 현직 충남지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유리한 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반면에 그 여권 후보로 이제 점쳐지고 있는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의외로 여론조사를 보면 충청에서 그렇게 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30% 정도 나오거든요. 충북이라 그런가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충청 지역에서 그렇게 표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을 가진 그 야권의 후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 더민주의 새 강령에 노동자를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 그동안 설왕설래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다시 넣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건 어떤 관점에서 보셨습니까? 이번에 그 강령 수정 초안에서는 이제 노동자와 시민의 뭐 권리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부분들에서 노동자라는 표현이 빠지고 시민만 들어갔다가 다시 그 원래 표현을 수정하면서 노동자 뭐 그 농민 소상공인들의 어떤 표현들이 들어갔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어떻게 보면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그 정당이 어떤 지향하는 가치와 노선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동자라는 어떤 계급적인 성격들, 당파적인 성격들을 그대로
그 과거와 같은 방식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시민이라는 포괄적인 어떤 범주를 넓혀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의 지향성을 넓힐 것이냐 이런 논란이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결과적으로는 아마 지난 그 총선 전부터 어떤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제 그 개편을 하고 당명을 바꾸고 당이 이제 바뀌어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그 변화에 대한 어떤 노력들이 하나의 마지막 어떤 정점 같은 것이었는데 강령이라는 것은 정당의 어떤 기본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결국은 아마 그거보다는 좀 더 선명성을 그대로 가져가는 쪽으로 이번에 이제 당권주자들 전체가 모두가 그 노동자라는 단어를 빼는 것에 반대했고 그러면서 다시 수정안이 번복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아마 당 내에서 결국 기존의 어떤 노선을 가지고 그대로 가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에 대한 그 세해 대결 속에서 아마 변화보다는 기존의 어떤 노선을 고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대문, 이른바 이대문이라는 것하고 맥락이 다 있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현재 3명의 전당대회 그 후보들이 일종의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거죠. 그 지난 13일에 그 강령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요구받았었거든요. 그 전당대회 출마자들이. 근데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지난 13일에서야 앞다퉈서 이제 그 개정안 그 철회를 요구했거든요. 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선명성 경쟁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돌입한 거고 이제 이런 면에 대해서 이제 김종인 대표는 상당히 섭섭해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숨기지 않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누가 이 3명 가운데 뭐 추미애, 뭐 이종걸, 김상곤 이 후보 가운데 누가 차기 그 당대표가 되더라도 다음에는 상당히 지금 그 어느 정도 우클릭했던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 노선을 상당히 좌클릭으로 바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민구 장관이 지금 그 성주를 방문해서 2시부터니까요. 1시간 32분째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죠. 예, 모두 발언 한 1, 2분 정도만 공개를 하고요. 나머지는 다 비공개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난달에 그 황교안 총리하고 그 한민구 장관이 갔을 때는 뭐 상당한 충돌이 빚어졌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이제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비교적 뭐 이렇게 뭐 지난번처럼 뭐 물병이 날라든다든지 뭐 그런 뭐 계란을 투척한다든지 뭐 그런 건 없이 일단 뭐 비교적 평화롭게 지금 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네. 아마 여기서 뭐 어떤 바로 건설적인 대안이 바로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알다시피 뭐 최근에 그 대구 경북 지역 의원 초선 의원 13명하고 만나가지고 대통령이 성주 지역의 뭐 제3의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볼 만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오늘 이 그 간담회에서 지금 이제 성산포대 말고 성산포대는 아무래도 이제 성주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는 곳하고 비교적 가깝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떨어져 있는 그 지역으로 뭐 롯데 뭐 스카이힐 CC 그 근처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염속산이라고 지금 이제 그 두 가지 그 안을 놓고서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뭐 그 외에 뭐 다른 뭐 까치산이라고 다른 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뭐 일부 아마 그 성주 군민들과 간담회에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지도로 보여드리는 곳이 지금 말씀하신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 근처라는 이곳이 현재로서는 제일 유력하게 현장 답사도 했다고 하고요. 거론되는 곳인데 여기는 그러니까 다른 곳들보다 더 떨어져 있군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다시피 지금 이미 발표된 성산포대 같은 경우는 성주 군청에서 3km밖에 안 떨어져 있고 해발도 380m입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알려져 있는 스카이힐 CC라고 있습니다. 롯데 스카이힐 CC. 여기가 지금 아시다시피 저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주하고 김천하고 경계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해발 680m고 이제 골프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좋겠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성주 스카이 CC가 현재 18홀인데 9홀을 추가하려고 이제 롯데 측에서 이제 이 부지를 사놨다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사드 포대를 배치하는 게 어떠냐 이제 지금 의견이 지금 국방부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고 국방부 관계자들이 이제 현지 가서 답사도 했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 김천 쪽에서 이제 또 이제 반발을 세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천 같은 경우는 인구도 더 많고 김천은 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구도 더 많고 김천 혁신도시가 한 14,000명 정도 사는데 저기서 한 7km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롯데 스카이 CC에서요. 그리고 그 인근에 한 1,600명 정도가 이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김천 시민들이 이제 강력 반발하고 있어서 이제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 참 빠져 해법을 있는 겁니다. 찾기가 참 쉽지가 않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제3의 지역도 가능하다,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처음에 이 부분, 이 지역을 선정할 때부터 물론 이제 지금 군이 그동안 발표한 걸 보면 기존에 있는 군부대 내에 배치됐을 때 어디가 가장 적정한가에 대한 아마 검토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군부대를 벗어났을 경우에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같이 대안으로 놓고 논의가 시작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최종적으로 딱 단일한 대안이 아니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 다른 지역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만약에 이 위치를 바꿨을 때는 또 다른 다시 똑같은 성주와 똑같은 어떤 현상들, 반발들 이런 것들이 다시 겪어야 되는 문제가 할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신중하게 접근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제3후보지라는 것이 결국은 뭔가 이게 지금 시한은 사드 배치 어떤 완료가 필요한 시한은 정해진 상황에서 논의를 더 길게 가져가거나 내지는 또 증폭시키는 그런 또 새로운 불씨를 좀 불러일으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지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후보지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그 접근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건 여러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이제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이제 후보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그래픽 준비를 화면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 후보지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성산포대가 있고요. 그리고 롯데 스카이 CC가 있고 그리고 염속산이 있고 까치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지금 그 염속산이나 까치산 같은 경우는 그 아시다시피 이제 접근성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산 정상을 깎아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경제성 부분에서도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환경훼손 논란이 좀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산포대는 이미 거의 포대가 있기 때문에 뭐 경제성 면이나 접근성 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는 결국 이제 성산포대를 결정했던 건데 롯데 스카이 CC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접근성이라든지 경제성 면에서는 좀 나을 수 있지만 이제 당장 이제 김천 시민들이 이제 또 아주 강력진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주 군민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고 또 인구도 더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만약에 우리가 사드 포대를 배치하게 되면 그 비용은 다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사드 포대를 원래 들여오는 거는 미국에서 들여오지만 뭐 부대 시설 설치라든지 아니면 포대 설치하는 그런 그 부지라든지 이런 공사는 기반 공사는 다 우리 부담으로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을 하기에는 이제 부담이 있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예. 한민구 장관이 오늘 그 KTX 타고 비행기 타지 않고 KTX 타고 성주까지 갔다면서요?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의 이제 의전이나 이런 것들 다 생략하고 정말 성의를 가지고 주민들 의견 경청하러 가겠다 이런 어떤 의지를 표현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좋다고 보여집니다. 뭐 헬기를 타고 딱 가서 이렇게 뭐 대표들을 만나 이런 것들보다는 정말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 간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간 것인데 아마 뭐 그 부분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어떤 노력 자체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대화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아마 결과는 잠시 뒤에 공개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건국절 논란, 오늘도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논쟁이 있었는데요. 이 국장님은 어떤 시각에서 보셨습니까? 글쎄요, 일단 뭐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이 8.15 이제 경축사를 하면서 그 광복 71주년이자 건국 68주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이제 야당에서 특히 이제 야권에서 특히 반발하고 있는 거죠. 이제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일 아니냐. 그래서 1919년 4월 11일로 잡아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거고요. 그런 반면에 여당에서는 1948년 그 8월 15일이 공식 정부 수립한 거기 때문에 그날이 바로 건국절이다. 그래서 지금 그 여당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법안도 지금 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실제로 2007년에 그 정가비운 의원이 그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는 법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렇지만 2007년에 제출했던 법안이 그 야당하고 시민단체에서 강력히 반발하면서 그 결국 무산이 됐거든요. 이제 그런 논란이 이제 다시 이번에 대통령이 이제 광복절에 건국절 얘기를 하면서 다시 논란이 이제 불거진 건데 사실 이것이 그 여야가 어쨌든 정체성이나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념 논쟁을 펼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그 어떤 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권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때도 이미 그 건국 몇 주년이나 표현을 거기에 48년에 맞춰서 썼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때 나라를 세웠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왜 문제 삼느냐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 부분은 냉정하게 예를 들어서 객관적인 어떤 표현들을 가지고 상황들을 정리해 본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은 1948년이고 광복이 된 것은 1945년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세워졌던 것은 임시정부라는 명칭을 불리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건국일을 본다라고 하면 별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문제는 정부 수립일과 건국을 같은 개념으로 볼 것이냐라는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정치적인 논란이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 이정현 지금 새누리당 신 대표가 어떤 그 국민적인 공론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를 꺼내놨는데 뭐 합의가 쉽진 않더라도 결국 계속 정치적인 논란, 이념적인 논란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건국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한번 공개적인 토론을 한번 해보는 것도 가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동안 사실 수면 밑에서 있었던 건데 이번에 수면 위로 꺼내졌기 때문에 아예 이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해서 이번에 어떤 식으로건 좀 더 결론에 가깝게 내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주에서의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큐에서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는 살펴봤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께서 했던 건국의 의미와 지금 현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건국의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왜 이렇게 소리가 작지? 시작하면 보죠.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했고, 그렇죠. 1948년 8월 18일 기점으로 48년 8월 18일 기점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졌는데, 근데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정부 수립 날짜와 광복일을 같이 봐서 건국으로 해버린다. 이 말은 결국 뭐다? 우리 앞에 있던 고대사부터 있던 모든 역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군으로 건건된 기원전 2333년부터 있었던 우리의 한민족의 역사를 싸그리치 날라버리고 그 내면에 뭐가 있다? 북한은 우리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라는 꼼수가 깔려있다라는 거. 북한 땅을.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절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맥락이 없거든요. 건국이라는 같은 단어를 그냥 그렇게 해서 김대중 대통령도 말했는데 왜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러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논리적 연관성은 없다. 단어가 같다고 해서 뜻이 같은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펴봤고요. 제가 오늘 진짜 팔자에도 없는 감사원법을 공부했어요. 혹시나 내가 말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해서 어제 제가 국회와 행정부를 이제 분권형에서는 감사를 두고자 싶어 한다 해서 혹시나 실수하지 않았을까 해서 관련 조항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2조 보면 감사원법 2조,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독립의 지위를 간다. 그냥 독립된 행정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뉴스가 떴어요. 감사원장 그녀와 골프쳐, 이런 기사가 있어요. 한번 찾아줄게요. 독립의 지위를 가진데 실무는 어떠냐? 우리가 또 실무를 봐야 되니까. 감사원장 골프 국회의장, 대법관, 감사원장도 그녀와 골프를 쳤다. 이 그녀가 누굴까요? 대통령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박근혜 대통령 아니고요. 다른 사람입니다. 김경희 이사장이시라는 분인데, 김경희 이사장이 누구냐?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이제 뭐 반론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일단 김경희 이사장이 누군지 한번 찾아볼게요. 김경희 이사장이 누구지? 김경희 건대 이사장. 건대 이사장이네요. 건대 이사장. 김경희 건대 이사장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이고. 법원이 업무상 횡령 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뇌물 먹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한때 골프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골프 파동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자 감사원법이라는 게 체계로 나온 게 아니라요. 현 지금 국가법률정보센터라는 곳에 들어가면 그 감사원법에 대한 조항들이 쭉 나와요. 신설된 거, 개정된 거. 그 개정된 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상으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는데 이 감사원이 재밌는 게 이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네네.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리고 위원은 감사위원은 감사원장 포함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런데 이 감사위원을 구성하는 게 재밌어요.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결국 뭐냐? 국회의원을 많이 차지한 다수당에 의해서 감사원장은 선출되게 되고 이걸 대통령이 임명하는 시스템이고 감사위원 역시 그러한 감사원장의 제청 아래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다. 결국은 자기네들께 해먹는다 소리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감사원이 국회를 감시한다고 하면은 결국 행정부가 감시한다는 말하고 제가 생각했던 말하고 같은 맥락이 된다는 거죠. 지금 현행의 감사원 법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소속에 있긴 하되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고 하지만 실무상에서도 독립된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을지는 의무라는 거죠. 의문이 든다라는 거죠. 의심이 든다라는 거죠.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정말 자유롭게 얘네들이 행정부를 감시하고 국회를 감시할 수 있느냐? 그런 성격의 것이냐? 3사 방송국 중 KBS 사장도 대통령이 뽑는가? 한번 볼까요? 그거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한번 볼게요. KBS 방송장. KBS 방송 사장 선출. 여기 어떻게 선출한다는 방법론이 안 나왔네. 이 사람이 뭐 하겠다는 이야기지?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보면 되겠죠? 안 나와있네.
KBS 이사회 후보자 등록 공고를 내면 KBS 출신들이 입후보하게 된다. 현행 KBS 사장은 전 사원 투표를 거쳐 상위 3명이 선출되면 이사회는 이들 3명 중 1명을 대통령께 임명 제청을 하게 된다. 결국은 최종 권한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맞네요. 최종은 대통령이 결국은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네. 대통령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네. 공영방송에서. 그러니까 출신들에 의해서 후보를 선출하고 그중 3명 중에 이제 그것을 해야 하는데, 그럼 이 입후보 과정에서 과연 KBS 출신들만 있을까? 그럼 낙하산 인사가 왜 나오겠어?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근데 이사회 선출에 문제가 있네. 여7, 야4 2012년도 기준 이렇게 불균형에 치우쳐 있다. 결국 그러니까 그것도 심의해볼 여지가 있다. 바뀌어야 돼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친정부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구성으로 돼 있네. 이것도 또 공부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네. 아 진짜 공부할 거 많아. 이제 바돌키드님 왔으니까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고시원 이야기 좀 해볼게요. 감사원 이야기 했으니까 고시원 이야기 해볼게요. 지금 서울 노량진이나 이제 그 청년들 많이 모인 건데 고시원비가 얼마냐면 지금 39만원, 40만원에서 45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1.5평이죠. 1.5평에 30만원은 받는 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뭐 이 정도 45만원, 그러니까 비싼 데 45만원까지 받는다. 고시원 월세예요. 보증금 없이 달마다 이렇게 내게 돼 있는데 1.5평 사는 거죠. 1.5평 사는데 그러니까 집을 구하기는 애매모호하고 이제 공무원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학원 근방에 이제 고시원에 투숙하게 되는데 이게 45만원까지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확실하진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장담 못하겠는데 기초적으로 제가 2013년도 했을 때 35만원 정도를 냈던 것 같아요. 35만원 정. 그러면 강남 우리 타오팰리스라고 하는데 1평당 가격을 따져보면 가장 비싼 데가 따져보면 한 12만원? 13만원 세요. 12만원에서 15만원 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평당. 그럼 따지고 보면 고시원은 30만원만 받는다 해도 이것의 2배를 받는 거야. 재밌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그럼 말 그대로 그리고 고시원에 사는 집단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청년 집단들이 많겠죠. 아무래도 지방에서 살고 있는 청년 집단들이 많겠죠. 취업 때문에 잠깐 동안 머무르는 거니까. 그러면 타워밸리스에서 사는 그 평균 가격당 그 2배를 2배를 치한다. 한마디로 청년 호구 정책이다. 이거는 이거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말 그대로 청년 그냥 주머니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돈을 갈치죠. 이거 정책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고시원비 너무 비싸요. 자, 한번 서울 시내 고시원비 한번 볼까요? 서울 시내 고시원비. 다른 지방도 이제 모르겠지만 다른 지방도 한 30만원대는 받았던 것 같아. 뭐 여기 하나 있으니까 봅시다. 고시원비 얼마 정도 하는지. 어, 29만원에서 33만원이라고 되어있네요.
33만 원. 최대 33만 원. 이게 2010년도 거. 2016년도 거 봐야지. 아, 이거는 고시원 건물을 판다는 이야기네. 이거 아니고. 지금 내가 오늘 2016년도 어디를 봐야 나오는 거지? 이사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 여하튼 35만원 선인 것 같아. 거의 대부분 35만원 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서울대 앞에 하숙집. 요새 하숙집 거의 없어졌잖아요. 아직도 하숙집이 있나? 하숙집 요새 거의 없어졌어요. 거의 원룸텔로 이렇게 많이 바꿔졌고, 그 다음에 이제 사법고시가 이제 거의 폐지되는 이제 로스쿨 생기면서 사시생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거의 신림동, 서울대가 신림동이잖아요. 신림동 신도림 이쪽이잖아요. 거의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지고 거의 고시원들이나 뭐 이런 식으로 신림, 신도림 뭐 이쪽인데, 예. 거의 바뀌었어요. 원룸텔로 많이 바뀌었어요. 거의 하숙집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일단 거의 그때 그러니까 내가 났을 때 35만원 정도 냈던 것 같아. 30만원에서 35만원 냈던 것 같고, 지금은 그거보다 약간 더 비싸졌다 하더라고요. 38만원까지 나갔다는 소리도 들었고 45만원 냈다는 소리도 들었고. 근데 일단은 이건 이제 설이니까 이야기 들었던 것이 확실하게. 그런데 일단 그래도 많아요. 35만원 받는 것도 일단은 많어. 1.5평에 뭐 본인들 말로는 그 세금에 뭐 수도세, 전기세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은 하지만, 솔직히 따져서 건물 한 층당 못해도 7, 8방은 있을 거 아닌가. 그 3, 4층으로 돼 있고.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충분히. 그러니까 너무 비싸. 그렇게 한다 해도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싼 거. 옛날 하숙집은 정이 많았다고 하는데, 근데 하숙집 하려면 일단적으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밥도 같이 먹고 이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엔 다 따로국밥이고 같이 밥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하숙집 운영에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서, 남자들은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여자들은 하숙을 좀 얻어서 살기가 조금 힘든 부분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보안상의 문제, 안전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여하튼간에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고시원비 너무 비싸. 고시원비 너무 비싸고 45만원까지, 그렇죠. 세상이 흉흉하죠. 45만원까지 받는다고 이야기 들었을 때 좀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지명을 말할 수는 없지만 학원가 부근이겠죠. 결국 청년들이 많이 어울리고 그 부근에 이제 고시원들이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주택 문제로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건데 정말 못된 어른들 많아요. 취업 준비생 주택 미끼. 아닌가? 조선일보.
기사 있었는데. 못 찾겠다. 나중에 보죠, 나중에. 아, 귀찮아. 정치적인 이야기에서는 좀 와전된 것들이 많은데, 사회에 관한, 사회 사건, 사고는 잘 달라요. 왜 그러면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게 형벌 포퓰리즘이나 좀 자극적인 기사들, 형사사건들 관련된 것들은 좀 잘 다루는 거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사건, 사고가 있나 할 때는 괜찮아요. 그 부분을 보는 건 좀 괜찮아요. 그걸 약간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니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비판을 하면서 보면 돼요, 비판을. 그러니까 프레임 거는 것도 있고. 또 지역 프레임 잘 걸잖아요. 보면 지역 프레임. 그리고 저 정도면 웬만하면 저도 안 보고 싶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이제 봐야 비판을 하니까 또. 그렇군요. 정치를 이용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대표적인 보수 언론이 조중동이니까.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거의 요새는 보면은 머리가 아파. 머리 아파. 있었는데. 지금 방금 찾아보니까 광주에서는 청년들 취업이 안 되니까 이제 식당 창업으로 많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먹거리 장사. 새로운 뉴스입니다. 청년들 식당 문 열어. 창업.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니까 이제 자영업을 하겠다 이런 건데. 글쎄요. 청년들도 자영업하고 퇴직자들도 자영업하면 우리 동네 식당 많아지겠네. 식당 많아지겠네. 근데 뭐야, 유동인구가 있어야 식당이 운영이 되는 거지. 결국은 그러니까 식당이라는 그 자영업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치킨 장사 아니면 이제 호프집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이런 거겠지. 뭐 소주하고 뭐 맥주하고 같이 파는 뭐 이런 거. 거의 술집이, 그러니까 포장마차식의 장사가 거의 주를 이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대기업의 하주를 받고 이제 하는 그런 장사가 아니라 프랜차이나 뭐 이런 식의. 맞나? 그런 식의 것은 아닌 것 같아. 그런 건 아니고. 갑자기 프랜차이나? 아닌데? 이 단어가 아닌데? 요새 진짜 어휘 공부를 다시 해야 돼.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이렇게. 프랜차이즈. 미치겠어. 요새 중간중간에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많다니까. 프랜차이즈. 차이나 프랜차이즈? 미치겠어. 진짜 미치겠어. 이 무식하면 어떡해. 프랜차이즈는 단어가 생각 안 나. 나이가 들어가면 느껴져. 요즘 그 백성생 가게 많잖아요. 그 새마을 식당하고 뭐 있잖아요. 몇 개. 프랜차이즈. 그런데 나는 그 제목이 일단 마음에 안 들어서 웬만하면 가고 싶지 않아. 백선생 가게를 많이 한다. 결국 프랜차이즈 사업은 그 가게를 연 사장님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걸 창업하게 해서 이제 그 기술력을 이전하는 그 본사가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결코 이룰 게 없어요. 결코 이룰 게.
결국 브랜드 값이죠. 브랜드 값. 젊은 애들 이제 막 이제 투자하니까, 그리고 또 그 붐이 부니까 거기 합류해서 하고, 식당 아니면 결국 여는 게 커피숍이잖아요. 가장 많이 여는 게 커피숍인데, 커피숍을 진짜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니까. 그쵸. 한식 포차도 아주 많아진 것 같아. 새마을 식당도 그렇고. 그냥 커피만 해도 뭐 이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 메뉴 얼마나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도 해야 되고. 뭐든지 남의 돈 먹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은 식당이 잘 되려면 회전율이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커피숍은 회전율이 그렇게 빨리빨리 나오지가 않아. 인근 도시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로가에서 하지 않는 한은, 도로가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데서 하지 않는 한은 회전율이 많지 않아요. 생각해봐요. 요새 공부족들 많이 이제 커피숍 많이 가잖아요. 백색 소음이라고 해갖고 거기서 공부하면 잘 된다고 해갖고 가는데, 걔네들 기본적으로 앉아있으면 3시간 4시간이야. 커피 하나 시켜놓고 4,500원짜리 5,500원짜리 커피 하나 시켜놓고 3시간 4시간 앉아있는 거예요. 자리 차지하고. 그 회전율이 되겠어요? 업주 입장에서 보면. 뭐 이용자 입장에서 뭐 무제한 앉아있는 거야 뭐 좋은 거긴 한데, 업주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노릇이죠. 계속 자리 차고 앉아있는데. 환장한다니까, 환장해. 그런 게 커피숍인데, 그냥 애들 그냥 막상 생각해보면 커피숍 열면 이제 커피 한두 잔 먹으러 오겠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쉬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름에는 계속 에어컨을 틀어줘야 되잖아. 그런 데는 겨울이면 또 냉방을 계속 틀어줘야 되고. 그거 그쵸. 카페 안에서 공부하는 애들, 그게 근데 그 백색 소음이라는 게 공부하는데 집중은 된대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뭐냐면, 공부하면 지 혼자 그냥 하면 되는데 옆에서 말하고 있으면 조용히 좀 해달라고 이야기한대. 조용히 좀 이야기해달라. 그럼 이제 카페 이용하는 사람들 보면 또 성질이 나죠. 화가 나지. 원래 카페라는 데는 수다를 떨기 위해 오는 데인데 좀 시끄럽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 공부하니까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면은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공부는 지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도서관이냐고. 근데 그런 애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손님들 사이에 이제 다툼이 생기는 거지. 그럼 이제 그것도 이제 업주 입장에서 보면 꼴불견일 수밖에 없죠. 쟤는 맨날 오는 건 단골이어서 좋긴 한데 맨날 와서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른 손님들 오면 시끄럽다고 지가 나서갖고 조용히 좀 해달라고 이래버리면은 어떻게 보면 슬픈 자상인 거죠. 슬픈. 답답하죠. 아 진짜 지금 휴가철이긴 한가 봐요. 사람이 너무 없다. 그렇죠. 그럴 땐 둘 다 나가야죠. 아, 휴가철이라 사람이 너무 없다. 아까 보니까 팩트TV도 한 100 몇 명밖에 안 됐는데 원래 1000명이 넘었던 데인데 거기가. 한번 봐볼까. 우리야 어차피 나 같은 경우야 뭐 게임이나 이런 데는 계속 방송 있는데 봐봐 148명이야 팩트가. 시사가 123명이고 거의 시사 쪽에는 사람이 마른 것 같아. 아 날이 더워서 그러나 재미가 없어서 그러나. 예능 쪽은 사람이 많은데 휴가 막바지라. 그쵸. 지금 한참 2주가 그런 것 같아. 2주에 사람이 진짜 씨를 마른 것 같아. 사람이 너무 없어. 아침에 방송을 하면 저녁에 방송을 할 수는 없고. 아 오늘 저녁에 방송해요. 오늘 저녁에 헌법 강독 금요일이어서 헌법 강독 아마 6시 반부터는 제가 방을 엽게요. 중간중간에 7시 하니까 저번에 한 9시 좀 넘어서 10시 되기 전에 끝났던 것 같은데 1시간 반. 헌법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최재희 선생님과 더불어서 저는 이제 그냥 아프리카 방만 여는 거죠. 사람들 들어올라나?